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회장 측 2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 주식가치 10배 과대평가, 박성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류한 내용을 그 표를 만들어서 그 표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 손대 회장이 그 받은 이후로 이 부부가 생활하면서 355배의 그 기업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기 뭐 주가 계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 100원으로 법원이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98년 5월 13일 손대회장 별세 무렵인데 그때 1,000원이 맞다. 그렇게 됐을 때 35배, 35.5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다. 그게 최태원 회장이 회장 맡으면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 늘어난 건 없다. 그러니까 SK 주장하는 것은 요구하는 게 그거겠죠. 그 재산 분할 그 금액이 너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도를 냈습니다. 이제 거기에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SK 친중 반중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네요. SK그룹이 육공화국 지원설에 대한 6가지 무슨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특혜 여부, 뭐 비자금 뭐 이런 것들인데 이동통신 사업할 때 얘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사돈 기업으로서의 손해본 사항들까지도 뭐 없지도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SK에서는 SK 휴펙스 추후협의회 위원장 이름으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의 크기에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0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아니 뭐 우리 상식적으로 60의 혜택, 노태우 사돈 집안으로서 혜택을 보긴 봤지 뭐 안 본 거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치를 얼마나 뭐 평가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반중이냐 친중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전 노태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한중수교 직접 서명하려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KBS 뉴스에서 2021년 10월 27일 날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대인 중국에서도 1992년에 남순 강화로 위상을 높인 덩샤오퐁이 자신의 경제발전 구상의 실현을 위해 중국 내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중수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요구한 게 타이완과의 단결을 요구해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도 있었다. 한중 수교가 되면서 사실 타이완하고 단결을 할 수밖에 없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직접 수교 협정에 서명을 희망했었는데 그게 이제 외무부 장관식으로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중국 총리라든지 등소평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벌써 그때부터라도 하수로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을. 지들이 따고 대형이고 우리는 뭐 항상 그게 아닌 거로 이런 거 기분 나쁜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 수교일 앞서 노 전 대통령 방문해서 중국 정부 사망의 깊은에도 요 싱하이밍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여기 이제 노소영 씨고 그런데 아들이 노재현 씨의 1대1로 연구원장을 맡았다. 자 이거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소영 씨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자녀들도 어린 시절 중국에서 유학생을 했고 그건 최태원 자식들도 뭐 누구 딸이에요? 노소영이 혼자 낳았나요? 최태원 자식들도 어린 시절 중국에서 유학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노소영 씨는 정작 그 미국 유학하고 자식들은 중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또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경우 뭐 관련 있는 SK하고 관련 있는 기업에 거기에서도 그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태우의 한중수교는 SK가 친중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 같다. 그런데 이혼을 한다? 이게 그냥 정치 경제가 이제 깔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또 그런 그 많은 액수의 그 재산 분할 판결을 냈는지 요거는 당시에 중국 측에서 이제 협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이제 물러났겠죠. 은퇴한 사람들인 것 같고, 양상쿤 국가주석과 오른쪽에 한국 수교 당시 중국 측 협상을 주도한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 요 사람이 모양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때 뭐 이렇게 그 협상하는 자리에 각각 그 얼굴이 나왔네요. 옆에는 그 외무장관이었다고 그러고 이때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도 중국에 요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등에 좀 이거 수교하는데 그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한국은 노태우 때 완전 그 비핵화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딴 것도 경제 협력도 좋지만 북한의 그 비핵화에 중국이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했는데 안 됐죠. 그런 것들은 아마 수교 그 문서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법원 최태원 노소영 판결문 수정. 그러나 1.4조 재산 분할 주문 변화 없다. 노선웅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주식가액 100원, 1000원으로 수정하고 최 회장 기업은 355배, 35.6배로 수정했다. 법원 경정 결정 일반적으로 주문에 영향 없는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SK가 지적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오류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오류가 있다면은 결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이고 재판부 입장을 따로 밝힐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인용된 글은 이창민 한양대 교수 경영학과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경영학과 교수겠지. SK 전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개인 송사의 기업의 자원이 이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근데 개인 이혼 사건으로 해석되지도 않고 또 재산 문제에 이 정치 경제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었지 않았느냐. 뭐 노태우 비자금 얘기까지 운운한다면은 그거를 그 기업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게 상식적인 표현이냐. 교과서 같은 얘기 하려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조국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 검찰 민간인 사찰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고상민 계승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 특례법 제정안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그 검찰의 현대판 캐미나잇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의 불법 수사 행위가 확인됐다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특례법을 발의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 특례법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검찰개혁 법안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 이건태 의원,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 금지, 김동화 의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양분화 의원. 그러면은 뭐 수사를 허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 친구들은 미국 CIA나 그 FBI 그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또는 뭐 다른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뉴스 보도를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 FBI 말고 미국도 검사가 있죠. 아, 무슨 특례법, 특별법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 그 거대 야권에서 만들어내려는 것인지, 기존 관련법의 조항 개정과 같은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자관, 이런 거를 돌아가는 행태를 보니까, 조국이 어떤 친구냐. 2019년에 제가 정리를 했던 거 자료 같은데, 코링크 P라고 프라이빗 이코티라는 그 투자회사 이름의 약자죠. 중국 장수성 화군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는 코링크의 무엇을 보고 6천억을 투자했나. 코링크 P의 실소유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아주 짧은 기간 하고 낙마를 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둘이서 그렇게 세력 싸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윤석열 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제 또 거기서도 졌죠. 결국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무슨 뭐 옛날 그 전 대통령 무슨 문제 삼는 그런 거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권에서는. 어쨌든 조국 사태 코링크 피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이라는 것은 나무위키에서 수정된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편집된 내용들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처음으로 터진 논란이다. 어쨌든 조국 그 후보 부인과 아들, 딸이 12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 P의 블루코 밸류업 1호의 실체가 매우 모호하며 문제가 소지가 여럿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원 미상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의 신원이 조국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들이 몇 살 처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어린애들이 뭔 돈이 있어서 뭔가 돈 대준 애들이 있겠지. 검찰은 9월 14일 오전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 뭐 이런 등등해서 유죄 판결을 나중에 그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일요신문이라는 데서 2019년에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뭐 잊어버렸는데 중국 충실발 투자 유치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뭘 보고서 이 친구 조카가 뭔데 이렇게 6천억을 그 화군 과학기술 발전 유한공사가 뭘 보고 했겠냐. 이거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거죠.
조국이가 친중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니까 민정수석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 친구를 구호 삼자 직접 하면은 법에 걸리니까 친척 내세워서 이름 호수아비 내세워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중국 애들도 한국에 잘 나가는 어떤 그 기업들을 사냥하고 투자로 해가지고 완전 그 이재명이가 무슨 저기 그 무슨 그 어디죠 그 기업들 조폭 출신들 기업들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연결하듯이 이거는 좀 더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그런 거를 했는데 이게 그래도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죠. 그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잘라내고 형식상으로는 법무부 장관 보내는데 이제 터트리게 만들고 그런 것이 쉽게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저 조국이 저거 너무 크면 안 되겠어. 문재인이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상상입니다만은, 언론 내용이 100%그 숨겨진 얘기들을 다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추정과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소설까지 좀 한번 그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느낌은 바로 이거예요. 고구려 벽화. 요런 벽화가 왜 그려졌냐 그러면은 요 오리온좌 오리온벨트 3저승사자 오리온벨트의 그 세계별 우리나라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 3저승사자가 나오는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 저승사자들이 이건 뭐 저기 옥황상제한테 데려갈 시간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집행해. 음, 이게 좀 생긴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음, 그 로마에도 유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에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서양 이 하늘의 그 이런 별을 보고서 자, 장관 그렇게 얘기하는 하늘이 벌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네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그 트럼프가 여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글로벌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우리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에 미국의 기술과 혁신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검색을 통해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2021년 1월 27일 날 2021년대 뭔 사건들이 그렇게 많네요. 워싱턴인데 그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와 의회가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과 혁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6가지 긴급 전략 우선순위에 대해 올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소비자 데이터 개인 보호, 정보 보호, 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요거는 조국의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그 검찰이 무슨 저기 게스타포로 지금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권한 약화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 뭐 그렇다 그러고 어차피 지금 그 디지털 정부가 돼가면서 우리나라도 휴대폰 하나면은 뭐 위치 정보 이런 거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음, 미국도 그런 판인데 ICT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방어 및 신뢰 강화 그다음에 데이터 및 기술 정책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연방 R&D 프로그램을 강화 글로벌 인재에 대한 접근 및 보유를 지원
이런 것들이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팬데믹 기간을 끝내면서 미국 기업들은 우선순위에서 ESG를 언급한 게 없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서 ESG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SG 그 초안이 나왔을 때 뭐 제가 그 국제 표준 뭐 아이소 이런 거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다른 어떤 기구에서 국립표준원 이런 데서 취급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누가 지시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회계기준원에서 하려니까 아니 이거 우리 회계기준원에서 직접 해서는 안 되고 동급의 그 지속가능 그 위원회라는 기관을 또 만들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회계기준원이 그 해야 되느냐? 돈의 문제가 있고 그 회계, 재무제표 이런 공시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IFRS S2라는 게 이제 이 S1은 일반적인 그 표준이고 S2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환경에 대해서 일단 그 CO2 그것만 중점적으로 일단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의적인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공정 작성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 이게 사례는 자동차를 제가 그때 국내 번역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장문의 그 표준서기 때문에 끙끙거리고 좀 작성을 해봤던 건데 연비 및 사용 단계, 유즈 페이스 배출, 사용 단계 배출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자동차의 석유 기반 연료 연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과 더 엄격한 배출 기준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은 연비를 가진 재래식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다. 잠깐 영어식 표현이 이걸 그냥 직역해서 그냥 표준으로 만들면은 그거 해석하는데도 끙끙거리고 뭐 ESG도 뭐 자격 심사가 있대나 어쨌거나 뭐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그 사업 모형을 그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연료 엔진 여기에서 자동차 전기차로 할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지표를 사용해라. 기업은 기업 차량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기업 차량의 연비 및 무공해 차량의 판매를 포함한 이거는 제조업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업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관련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자, 이 관련 지표가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건 어쨌든 그 투자자들이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보면은 Sustainable Disclosure Topic and Metrics라고 해가지고 지속 가능 공시 이렇게 좀 돼 있는데 테이블 1은 매트릭스의 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Sales Weight Average Passenger Fleet Fuel Economic by Region 수량 여기 이제 그 단위 뭐 리터 퍼 킬로미터 MPG가 뭔지 잘 모르겠고 잠깐 킬로미터 리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도 뭐 얘기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그 수량이 아니더라도 그 논의되고 그다음에 분석한 내용들까지 이 배출하고 배출 리스크하고 그 기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코드에 다 어떤 식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 코드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전문성으로 해서 그 배출량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또 배워야 되는 거고. 잠깐 그 기업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지속가능 보고서가 따로 보고되면은 이게 일거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로 단순화 좀 해달라. 그런 요구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2는 액티비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그 생산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된 양도 얘기를 해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빨가벗고 다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후 관련 공시로 해가지고 22문단 그 필요한 거 자동차에 대해서만 쭉 가져를 왔는데요. 산업 기반 지표 문단 20뭐 요구한 전체 또는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IFRS S2가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문단 37에서 38에 따라 이러한 금액과 첨부된 재무제표에서 인식되고 공시된 금액과의 관계 그러니까 재무제표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발표하는 거 안 믿고 재무제표 금액과 나중에 일치를 시킨 걸 보여줘라. 이거 그냥 빡빡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용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공시한 정보와 재무제표상의 금액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저는 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건설업이라면은 아니면 수주산업이라면은 이 완공 매출 금액이 뭔가 아까 그 수량, 그 생산량, 배출량, 아니 그 저기 출고량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CO2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하고 뭔가 계산해서 연결이 수량 곱하기 그거 하면은 딱 그 뭐 재무제표 표시되는 아마 그 배출권 이런 계정이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그 이 수량 얘기를 하려니까 입고 출고 지금 그 기말재고 기초재고만 그 재고자산에 공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스루풋 분석하면서 옛날부터라도 이렇게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이제 공시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맞아 떨어지는 거는 뭐야 그 추적을 당하게 되니까 타개정 대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손실평가 뭐 이런 것도 이거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고자산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자체 라운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해도 너무 한다. 응? 이 글로벌 금융 세력이 이걸 기업을 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해가지고 자관 금융 세력들이 언제 그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했는지 지금 이게 지금 금융권과 산업권의 그 세력 싸움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가 1만 원에서 4만 원 폭등, 봉지 만들었던 회사 일냈다. 율천화학에 요거는 이제 가로치고는 제가 넣습니다. 김익환 기자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어요. 율천화학은 봉지 만드는 알루미늄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제조한다. 그 알루미늄 봉투 이런 게 주로 그 의약품 이런 거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제가 이 파스 같은 걸 무릎이 좀 안 좋아서 파스 같은 거를 잡으면은 그 포장지가 알루미늄 포장지 밀폐돼 가지고 냄새 나고 뭐 이러니까 비닐 가지고도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있나 모르겠네.
아, 여기 미안하지만 일제지만은 이런 것들 이런 기술이겠죠. 뭐 좋다고 해서 누가 사줘가지고 자관 동원 시스템즈 릴천화학 롯데알루미늄들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일독식 체제 깨트린 한 소부장 100%는 아니겠죠. 여러 소부장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부품은 알겠고 장비는 알겠고 소가 뭐였더라? 소가 또 잊어버렸네. 자꾸. 잠깐 소부장 소재 소재인가? 소재일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 이거 뭐 그러면은 기초 아니 그 산업 돌아가는 그 밑바닥에서 뭐 완성하는 제조업체 하기 전에 공급사슬 그런 거에 관계가 되는 건데요. 자관 이 잘 나가는 골판지 사업부를 태림 포장에 넘겨가지고 430원에 매각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2차 전지 설비 투자금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그 얼티엄 셀즈라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뭔가 미국의 포드 합작사인데 10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2028년 12월 30일까지 공급하면 된다. 뭐 이런 거고, 파우치 필름은 배터리를 감싸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보호하는 핵심 소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런 것들은 쇼와 덴코 등 일본 회사가 독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술적으로 좀 인력 파견을 해서 도와줬다. 그 다음에 참치캔 제조업체 동원 우리 참치캔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말던 기술을 개발해서 원통형 배터리 캔을 생산하고 있다. 캔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는 아닌데 아주 밀폐되고 원통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음매, 용접 이런 거 없어야 돼. 뭐가 세면은 안 되니까 그런 기술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촌화학은 제가 분석을 좀 해봐서 별도 방송을 하고 싶고요. 시간이 되면 동원 시스템즈도 하고 롯데 알루미늄도 이게 상장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원 시스템즈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율촌화학은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 인텔 등 주요 고객사 3나노 물량 TSMC로 뺏겼다 이런 얘기예요. 황민규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어요. 3나노 고객 확보 비상, 삼성 파운드리 수율 전력 효율 문제로 고전. 삼성 3나노 칩 TSMC 대비 전력 효율 10 내지 20% 떨어져.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안 된다는 거죠. 좀 TSMC 거보다 좀 떨어진다. 3나노 양산 3년차 돌입했지만 여전히 수율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1.7%고 삼성전자가 11%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그거고 이렇게 이렇게 작게 되어 있네요. 나이는 94세, 건강검진 몸은 36세, 60년을 되돌린 할머니, 이화태연 송호철 특파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어저께 방송인가 아니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들에 대한 뉴스가 왜 그렇게 적지? 이런 의견을 견해를 밝혔는데 바로 호응이나 하듯이 우리나라 뉴스를 안 하고 특파원이 아사히 신문 거를 인용해서 했는데 이 할머니가 94세예요. 94세 이건 일은 틀리시겠지. 분명히 틀리실 거야. 이 일본은 그 치과가 그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100% 임플란트 100% 의료보험이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두 개뿐인가 그것뿐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틀리들로 하죠. 장관 94세 사또 히데시 경이롭다 보도했다. 장관 건강 체크를 했는데 체내 연령이 36세로 나온 것이다. 혈관 연령은 20세였다. 키 163cm, 체중 63.5kg, 평균적인 체형이지만 그의 생체 나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섹스리스는 안 하실지도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어른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94세, 36세 체내 연령 자랑하는 비결 해가지고 틈틈이 생활운동, 계단을 올라간다. 저는 계단 올라가는 건 해도 되는데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무릎이 나가서 저는 내려가는 게 안 됩니다. 인대가 끊겨가지고 일부 뭐 제기까지 하네. 장관, 저 같은 경우는 근육 유지를 위해서 물에서 좀 많이 걷습니다. 물에서 좀 근육을 유지해야 되니까. 호기심, 저도 이거 하는 거 호기심 아닌가요? 좀 좋게 봐주시고 긍정적인 태도. 그런데 저는 비판적인 태도로 이런 거를 다 하죠. 배운 게 또 전문적으로 이제까지 긍정적인 태도. 제가 스루프 분석을 하면서는 이 분석은 투명성 법정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비판적인 태도로 하는 거죠.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을 위한 뉴스는 한국에 별로 없다고도 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일본 뉴스에 또 고령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앞에 빠졌습니다. 74세, 4세라니. 알뜰살뜰 가끔 하는 외식 사정, 평소 하루 1000행씩 생활.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11,000원 정도? 12,000원 한 끼 식사인데 에세라는 데서 보도를 했네요. 젊었을 때 화랑과 미술관에서의 학예원 경험을 가지고 현재는 미술 에세이스트, 글을 좀 쓰면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오가사와라 요코시, 고령자를 위한 3K 단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럼 결혼을 했었나? 그거 얘기는 없네요.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독립을 했던지. 얼굴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일본인 치고는 조금 미인축에는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 마음은 언제나 엘레강스, 지갑은 가볍고 생활은 심플. 74세. 이런 책을 또 이분이 써냈다는 거예요. 전략생활, 요리에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 가끔의 외식이야말로 최상의 오락타임. 폐교된 교실 같은 데 차려진 카페나 특이한 식당 유명 가게에 들어서는 인근 빌딩 내 100엔에 마실 수 있는 커피나 450엔짜리 카레라이스, 라면이 400엔을 넘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일반 500엔인가요? 이것도 좀 많이 오른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매일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가끔의 최상의 시간을 확실히 맛본다. 온오프를 다지면서 절약 생활을 매일 즐기고 있다. 요게 이제 밖에 나가서 먹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차 같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렇게 얼음 띄우고 이런 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이게 감자튀김하고 요거는 우리 보통 안주 나올 때 공짜로 주는 건데 완두콩 같은 거 이런 거로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네요. 영국 육군은 케냐에서 훈련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군인들이 그들을 강간하고 그들이 아버지가 된 아이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레리 마도우 CNN에서
CNN이 좀 진보적인, 좌파적인 그런 데로 유명한 데죠. 요런 게 요즘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영미간에 좀 니들 잘해 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 뉴스 같기도 해요. 케냐가 그 영국의 식민지였나? 왜 그 영국군이 가서 훈련하면서 강간 사건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 훈련인들이 나오면은 저를 그 중구 마스키니라는 게 그쪽 말인 모양인데 또는 가난한 백인 소녀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되고 그들은 너 여기서 왜 사니?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면서 네 아버지가 영국이면 영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신이 왜 나를 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2011년 다큐멘터리 샴부르 여인들의 강간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최근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그 불법 이민자들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는 게 케냐였는지 어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부하고 합의해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 저 사람들 그냥 받아줘. 그랬더니 오케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뭔가 인력이 부족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관 그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는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영국하고 그거 이게 안 맞는 모양이네요. 어떤 그 글로벌하게 그 추진해 나가는데 다 영미가 다 그 저기 다 그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게 느낌이 이런 게 옵니다. 그 이쁘게 생기긴 했네. 근데 이 여자는 여기에서는 합의된 관계이지만은 에, 그 근무 기간 끝나고 돌아가서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혼자 키운답니다. 그 영국 남자들이랄게 글쎄 그게 참 생기긴 이쁘게 생겼네. 이게 혼연일들은 참 이쁘게 나와요. 그건 뭐 근데 그 합의된 관계에다가 그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아이, 자식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